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나스닥 지수와 무상증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흥미롭기도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융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SVB 사태가 한 2주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마치 미국 경제가 몰락할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달러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처럼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한 2주가 지난 시점에 재미있게도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간밤에 끝난 그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 100 지수 선물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오히려 나스닥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 성패가 갈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SVB 사태는 왜 발생했느냐? 결국은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그 1분기 경기 침체를 그 기정사실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1분기도 이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월 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2%대 후반까지도 1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 한 98%의 경제학자들은 1분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다 보니 결국은 그 미국 국채 투자를 한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그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되면 물가는 또 안정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업무는 물가 안정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바로 1분기 경기 침체를 본 사람과 1분기 경기 침체 없다로 보는 포유환율연구소와 연준의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자와 패자로 갈렸는데 그 아픔은 크지요. SVB 사태 이후에 가장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수혜 분야인데 금도 그렇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금리가 안정되었잖아요. 왜? 은행이 그 경영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없는데 경기 침체 배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이 이제 불안해지요. 은행이 돈을 까먹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은행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채 시장으로 돈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은행을 믿지 못하겠으니 돈을 맡길만 한 데는 국채뿐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면 나스닥 지수에 우호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소형 은행이 파산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무능한 집단에서 그 운용하는 그 경영자, 무능한 집단의 경영자가 그 있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즉 SVB 그 은행에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다 실패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무능한 경영자가 있는 데는 아니면 직원이 있는 데는 그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
약 한 50개 종목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채시장과 나스닥 지수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은 거죠. 결국은 이제 분석에 실패한 것이 정보 융합에도 실패해 버린 거죠. 처음에 실패는 경기 침체가 없는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산 운용을 한 것이 실패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또 분석에 또 실패한 거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고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금보험공사죠. 왜냐면 은행이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거죠. 또 연준은 지급 준비율이라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작은 돈은 7% 지급 준비율, 금액이 많으면 8% 지급 준비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연준이 지급 불능 사태 대비해 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이 돈을 내줘야 되죠. 그래야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요. 근데 이를 두고 또 연준이 돈을 푼다 또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준은 지급 준비율이라 하는 것을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법률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당연한 업무를 연준이 돈 푼다라고 해서는 곤란하죠. 쉽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 연준에 예금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 예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또 예금을 찾아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자본주의 질서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돈 푼다로 접근하면서 은행은 또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자본주의 질서 내에 자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개입을 하고 연준이 예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해가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은행을 또 보호하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경제학만 전공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재정학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재정학은 경제학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들 90%에서 한 98%는 재정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름발이 경제 되어버린 거죠. 쉽게 하면 경제학 지식의 밸런스가 깨졌다. 한쪽만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쪽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 있는 거죠.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재정학은 어렵고 그 지식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정보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쉽게 하면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실패한 거예요. 지난해 10월에도 결국은 분석에 실패한 거예요. 그때도 경기 침체는 없는데 4분기 침체, 1분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주가 대폭락을 얘기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때부터 경기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빠진 주식은 과도한 거지요.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유도한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 없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연준 분석은 최소한도로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유환율연구소가 지금 3분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유환율연구소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3분기에 지금은 이제 3월이니까 6개월이죠.
뭐 각종 지표들을 보면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다들 은행 파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그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연준이 있고, 또 연준은 단기자금이 부족하면 상시적으로 그 단기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그 돈을 지원해요. 흔히들 뭐 역-RP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데 역레포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은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은행별로. 그럴 때 이웃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콜이죠.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또 빌릴 수도 있어요. 뭐 상시적으로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은행 보호 업무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질서가 붕괴되니까 연준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연준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연준은 시장 실패를 치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조직 아니고요. 또 물가 상승도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치유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준의 고유 업무를 왜곡해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거죠. 연준의 업무가 물가 안정 업무,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업무, 그리고 금융회사가 부도나면 안 되니까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는 업무, 그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SVB 사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 아닌데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소형 은행이 그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았으니까 예금자들은 좀 불안하지요. 예금을 모두 다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기업은 시간을 가지고 부도나기도 하기 때문에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했고, 그러다 보니 금리 하락하면서 그 나스닥 지수 중에서 우량 대기업이면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돼 버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오히려 오르는 그 반대 그 작용이죠. 작용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라면 그 반작용으로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즉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 중에서 약 한 50개 초우량 대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데, 악재는 중소형 은행이고 그 호재는 나스닥 업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식이게 융합이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도 결국은 알 만큼 균형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분야만 전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격투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종합격투기 챔피언 된다는 보장 없어요. 유도 챔피언도 마찬가지죠. 종합격투기 챔피언이 된다는 보장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균형적인 무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술마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격투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중소은행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면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수는 이제 피해자, 소수는 또 승자가 된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몇몇 전화하신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이 지난번보다 나스닥 시장에서는 더 큰 호재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주식하고도 관계 있죠. 주가 지수라든지 해당 종목의 그 주가 수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고 주당 순자산이 감소하지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호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됐는데, 특히 주가가 거품 논쟁이 있는 시점의 무상증자는 시간의 문제일 뿐 무조건 악재로 해석해야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주가 거품 논쟁 수준이라는 그 자체가 무상증자 하지 않아도 해당 주식 고평가 상태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가 적을 때도 고평가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량까지 50%, 100% 늘어난다면 그건 대형 악재지요. 주가 빠져야지요. 그래서 권리락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 주가 고점에 있는 거품 논쟁이 있는 주식은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요. 그래서 미국은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위해서죠, 자사주를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기업 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 주식 수를 크게 줄여버리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즉 주주 몫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지 무상증자는 호재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가가 높은 수준, 즉 거품 논쟁이 있는 수준에서 무상증자를 50%, 100% 한다면 그건 대형 악재예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주식에서 무상증자를 호재로 해석하면서 막 투자를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라고 봐야죠.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신약 개발 관련 주식들이 유상증자 많이 했죠. 주가 고점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신약 관련 주식이 50% 정도 하락을 해버렸죠. 결국은 그 기업 이익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주식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 질서다. 여튼 그렇다면 왜 무상증자 할까요? 결국은 지금 그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니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권리락이 생길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어라. 팔지 말고. 그래야 수급상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대주주가 그 무상증자를 주가 고점에서 시도한다면 이것은 작전 세력의 한 일부다. 즉 증시에서 작전 세력과 대주주가 결탁돼 가지고 작전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5%, 10%, 20%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더군다나 무상증자까지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참고로 최근에 이제 4월
7일, 8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포유한율연구소가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공표를 했죠. 그때 여기에 우리 김태현 님이 구독자분인데 주식 투자 경력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사람이 인품이 워낙 뛰어나 가지고 나이도 아직 30세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요즘 보기 드물게 사람 인품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끼는 구독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같이 해가지고 우리 기존 구독자를 보호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처하고 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 오프라인 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연락처로 연결하면 아마 소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 시간, 그 다음에 일정 이런 거 다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